고금리와 부동산 PF 부실 속에 저축은행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업계 1위마저 적자를 낸 가운데 10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이 1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과 CJ그룹이 유통과 물류, 상품 등 전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SSG닷컴의 물류센터도 CJ대한통운이 맡기로 했습니다. 조선업계와 철강업계가 올해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값싼 중국산 후판까지 들어오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6천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제쳤습니다. 인구 5천만이 넘는 국가 가운데 6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길어진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저축은행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업계 1위 저축은행마저 10년 만에 적자를 냈습니다.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10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이 1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슬기 기자입니다. 서울시 중랑구에 위치한 이곳은 부동산 PF 자금 경색으로 공사가 중단된 곳입니다. 이처럼 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지속 악화되고 있는데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국내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올 1분기 기준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2.46%로 지난해 말 한 자릿수에서 올해 두 자릿수로 치솟았습니다. 업계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장기화되고 있는 고금리 기조가 건전성 악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합니다. 실제 전체 저축은행 업권의 총여신 연체율도 올 1분기 8%대까지 치솟았고 2분기에는 10%대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은 이번 주부터 연체율이 높은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건전성 관리 강화에 대한 지도와 함께 PF 부실 정리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업계는 연체율 상승에 대비해 충당금을 충분히 쌓아놓은 만큼 연체율 수치 대비 부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저축은행 업권은 올 1분기 1,543억 원의 적자를 냈지만 이 기간 대손 충당금 적립 규모만 전년보다 1,400억 원가량 확대된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자금 변동성에 대비한 유동성 비율 역시 법정 기준 100%를 훌쩍 넘는 227%를 유지하고 있어 경영 안정성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취임 2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부동산 PF 우려 관련해 매월 위기설이 나오고 있지만 올 하반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위기가 계속되자 저축은행들은 이 부동산 PF 리스크를 줄이는데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쌓여가는 부실 채권과 이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민재 기자입니다. 부동산 PF 리스크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저축은행. PF 부실 채권을 자체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지난 3월 330억 원 규모의 정상화 펀드 투자를 완료한 데 이어 최근 4,600억 원 이상 2차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정상화의 속도를 내기 위해 기존 2천억 원에서 규모를 늘리고 참여사도 27곳으로 확대했습니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펀드를 통해 사업이 중단된 PF 부지나 부실 채권 등을 사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3차, 4차 펀드도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 캠코에 2천억 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넘겼고 민간업체와 부실 채권 자산 유동화 방식 공동 매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연체되면 3개월 의무 시행 등 당국의 연착륙 방안으로 경공매도 늘고 있는데 이달부터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돼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행보에도 전망이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브릿지론 관련된 PF 대출 비중이 많기 때문에 회수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금리가 계속 높아진다 그러면 건전성 문제가 좀 악화될 수 있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문제는 이제 하위 업체들이 못 버티는 거거든요. 하위권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를 당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죠. 전문가들은 금리 기조 변화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이 9월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게 되면 앞으로 계속 기준금리가 내리고 은행 이자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 6개월 정도만 잘 유지된다면 훨씬 좋은 상황이 올 수가 있다. 다음 달 초까지 금융사들이 PF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진행해 부실채권이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해 14%가 넘는 자본 비율과 충당금 적립 등을 감안하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올해 상반기 후판 가격 협상을 두고 이 철강업계와 조선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후판은 이 두께 6mm가 넘는 이 두꺼운 강판인데 이 선박을 만드는 데 쓰이는 이 주요한 재료입니다. 이 상반기가 다 끝나도록 이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 이 산업부 배창학 기자와 들여다보겠습니다. 배 기자, 이 협상이 벌써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먼저 철강업계와 조선업계는 반기마다 후판 가격을 두고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올 상반기 후판값을 책정하는 협상은 상반기가 끝나가는 현 시점까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두꺼운 두께의 철판인 후판은 선박과 또 건설 등에 쓰이는데 선박의 경우 원가의 20%를 후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는 철강석과 같은 원재료 가격부터 산업용 전기료까지 올라 원가 부담이 커졌다며 특히 조선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번에는 후판값을 반드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 조선업계는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영원한 것이 아니어서 수익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국산 철강제 가격은 해외 철강제에 비해 30% 이상 비싸기 때문에 후판값을 인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조선사들은 특히 조선업 불황 당시 후판값 때문에 조선사들은 해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철강사들은 수조 원의 흑자를 냈다며 감정적인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양측 입장이 팽팽해서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인데요. 후판은 현재 지난해 하반기 가격의 거래 중으로 올해 상반기 가격이 정해지면 인상분 혹은 인하분이 소급 적용됩니다. 이 가격 협상이라는 게 때로 길어질 수도 있지만 올해는 유독 이 조선과 철강업계 양측의 의견이 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 주장이 더 일리가 있는 겁니까? 먼저 이 상황을 살펴보면요. 한층 더 꼬여버린 협상의 이면에는 바로 중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달 오는 8월부터 중국산 철강제에 25%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중국은 미국항 물량을 WTO, 즉 세계무역기구의 협정 세율에 따라 관세가 없는 우리나라에 헐값으로 투하하고 있습니다. 후판은 건설용과 선박용을 서로 혼용할 수 있는데 중국은 자국 건설 경기 부진으로 넘쳐나는 후판을 조선업 호황기를 맞아서 수요가 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재고떨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도 중국산 후판의 수입량은 전년 대비 87.5% 넘게 폭증한 120만 톤으로 이는 국내 전체 수입량의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산 후판 값은 1톤당 약 70만 원이고요. 약 90만 원인 국산보다 30% 가까이 저렴합니다. 여기에 중국뿐 아니라 일본 역시 역대급 엔저를 등에 업고 고품질의 후판을 싼 값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국내 철강제와 해외 철강제를 7:3 혹은 6:4 비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해외 제품 비중을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중국산을 값이 싸지만 이 품질이 떨어져서 안 쓴다고 했는데 요즘은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현장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실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요, 최근 중국산 후판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선급으로부터 인증받을 만큼 품질 면에서 상당히 개선됐다고 합니다. 다만 납기 지연 등의 이제 리스크가 여전해서 아직은 국산 철강제가 메인으로 또 중국산을 서브, 즉 보조로 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 철강업계가 이번 가격 협상에서 순순히 물러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최근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기 때문일 겁니다. 실제로 상황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예, 철강업계는 사상 최악의 건설 경기 부진으로 10여 년 만에 철근 재고량이 10여 년 만에 이제 최대치일 정도로 불황에 빠져 있습니다. 네. 여기에 중국산 등 저가 수입산이 밀려들면서 극심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데요. 국내 철강 빅2죠.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17%, 또 83% 넘게 줄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2분기 실적 전망은 더 암울한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포스코는 전년 동기 대비 45%, 현대제철은 60% 감소할 전망입니다. 업황 회복을 당장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철강사들은 후판 가격 인상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배창학 기자였습니다. 신세계그룹과 CJ그룹이 유통과 물류, 상품, 미디어 등 전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동맹은 이 쿠팡과 알리의 거센 공세 속에 둘이 힘을 합쳐서라도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유호성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과 CJ그룹이 그룹 차원의 사업 제휴를 맺으며 경영 효율을 높이겠다고 나선 분야는 물류입니다. 당장 G마켓은 CJ대한통운 내일 도착 서비스를 도입해 기존 오후 8시였던 주문 마감 시간을 4시간 늘려 자정까지로 확대합니다. 경기도 김포와 오포에 물류센터를 두고 자체 물류를 운영하는 쓱닷컴은 물류 시스템 운영을 아예 CJ대한통운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쓱닷컴은 CJ대한통운 배송 네트워크를 활용해 운송비 부담을 줄이고 CJ대한통운은 늘어난 물량을 토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구상입니다. 나아가 쓱닷컴이 보유하고 있는 물류센터를 CJ대한통운에 이관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는 걸로 파악됩니다. 신세계와 CJ 간 진행되어 온 협력 논의가 오늘 결실을 맺게 돼서 저도 무척 기쁘게 생각하고 범삼성과 이종사촌 간인 정용진 회장과 이재현 회장이 혈맹 수준의 사업협력에 나선 건 쿠팡, 알리 등 다국적 유통기업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며 이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업협력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이커머스 물류 강화를 진두지휘한 결과로 알려졌습니다. 자체 물류를 고집하는 대신 이를 물류가 강점인 CJ그룹에 넘기고 배송 경쟁력을 키워 G마켓과 쓱닷컴 등 온라인 유통사업 부진을 털어내겠다는 의지가 컸다는 분석입니다. 물류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강자인 CJ 어깨를 좀 빌리고 싶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또 유통에서는 우리 신세계 이마트가 또 갖고 있는 이런 강점들이 있습니다. 납품가를 놓고 쿠팡과 줄다리기를 이어온 CJ그룹도 이번 사업협력이 주는 의미가 남다릅니다. 유통 강자인 신세계그룹과 협력 강화를 통해 향후 이커머스 시장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거란 계산이 깔렸다는 겁니다. 한편 두 그룹은 물류를 비롯해 협업 상품 개발과 미디어 사업 협력, 멤버십 혜택 공유 등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첫 방문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추진 중인 스마트 시티, 마스다르 시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사들이 새로운 수주 가능성을 엿보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고 탄소와 쓰레기, 자동차가 없는 세계 최초 탄소 배출 제로 도시 마스다르 시티. 총 사업비 28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직접 방한해 국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만큼 마스다르 시티에 대한 논의도 기대하며 건설업계에선 제2중동붐을 기다리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현직 대통령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인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 당시 맺었던 41조 원 규모의 투자 협약 등이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내 일부 대기업들이 이미 아랍에미리트에서의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새로운 수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이재용 회장이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사업 점검에 나서는가 하면
삼성물산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건설에 참여하는 등 건설과 엔지니어링 분야 중심으로 사업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SK그룹은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와 파트너십을 맺고 SK에코플랜트는 그린 수소, 그린 암모니아 생산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대건설도 삼성물산과 함께 아랍에미리트에서 바라카 3, 4호기 원전을 수주한 이후 추가 수주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아랍에미리트 수주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앞서 지난 2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 지원단이 아랍에미리트를 찾아 건설과 플랜트 등 전통 인프라뿐만 아니라 신산업 분야에서도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스다르시티는 이미 1단계 공사가 마무리돼 네옴시티에 비해 현실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상당한 기회를 엿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은 기대감일 뿐 기업들과의 좀 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이 나와야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외 국가에서 누가 오거나 어떠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다 긍정적이에요. 지금 단계는 좀 막막하고 조금 더 프로젝트를 구체화시킬수록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제2의 중동붐을 기대했던 네옴시티가 자금난으로 사업이 더뎌지면서 그 자리를 마스다르시티가 대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속에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들과 노인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김채영 기자가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2021년 말부터 전세를 살기 시작한 윤영준 씨는 2년 새 2배 가까이 늘어난 이자 비용에 외식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에 20만 원 정도 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35만 원 넘게 이렇게 나가니까 뭐 한 1.7배, 1.8배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대출을 일으켜 전세를 선택한 탓에 물가와 금리 양쪽에서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보증금의 한 80%는 그 은행 대출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세가 되든 자가가 되든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대출을 껴야 될 텐데 그때서도 이자가 이 상태면은 굉장히 부담이 이어지지 않겠느냐. 지난 3년간 물가는 13% 가까이 올랐습니다. 1년에 4%씩 오른 셈인데 이는 2010년대 평균의 3배에 육박합니다. 전세 세입자인 45세 미만의 청년층은 고물가로도 고금리로도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집단에 속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전세 보증금에 대한 실질 가치가 떨어진 데다 금리 인상으로 전세 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까지 늘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것 위주로 소비를 하는 고령층에게도 고물가 타격이 컸습니다. 많이 올랐죠. 한 20-30%? 그 시세 따라가려면 멀었죠. 그리고 석유값도 올랐고.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물가 상승률은 누적 16%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료품이나 에너지 비용처럼 아무리 절약한다고 해도 꼭 써야 하는 필수 품목들이 특히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물가가 급등하지 않았다면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만 소비가 약 5%포인트 늘어서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봤습니다. 고물가는 소비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취약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정적인 재분배 효과가 큰 만큼 겨우 안정돼 가고 있는 물가가 다시 튀지 않도록 적절한 정책 대응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 인공지능 테마가 전 세계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연관 산업인 사이버 보안 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주가가 $1,000를 돌파한 뒤에도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등 올해에도 AI 열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계 자산운용사 테마 ETF의 타일러 크리스코비악 부사장은 한국경제TV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AI 열풍이 5년에서 10년간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may be able to add $6.1 trillion annually in incremental value to the global economy. And as a result, it's hard to underestimate the impact artificial intelligence is going to have all the way from the individual company balance sheet to the global economy as a whole. 그러면서 AI 업계의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는 머지않아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Well, NVIDIA's rise has been certainly nothing short of meteoric and is within striking distance of dethroning both Apple and Microsoft to become the world's most valuable company. 타일러 부사장은 AI 열풍이 10년간 지속되는 가운데 수혜를 볼 테마로 AI 연관 사업인 사이버 보안 섹터를 주목하라고 말했습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while it's empowering the economy to be ever more innovative, it's also empowering cyber criminals to become ever more nefarious in their abilities. And as a result, it's going to drive the demand for cybersecurity. 실제로 미국 사이버 보안 관련주인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주가는 AI 열풍이 분 최근 1년간 96% 폭등했고 팔로알토 네트워크, 지스케일러도 같은 기간 38%, 25% 올랐습니다. 한편 올해 금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주요국 중앙은행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금 현물이나 선물에 직접 투자하기보단 금광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금 가격이 12% 오르는 동안 금광업체 주가는 약 15% 상승했습니다. And the reason for that is gold miners started at a much lower valuation, relatively speaking. Even now, they have a price to book ratio of about 1.8 relative to 4.7 for the broader market. 주가 순자산 비율이 1보다 크면 주가가 장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 상태를 뜻하는데 금광업체 PBR이 S&P 500 지수 PBR보다 낮다는 것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경제TV 박찬입니다. 올해 상반기 IPO 시장에서도 상장 첫날 단타는 백전백승 공식이 여전히 통했습니다. 연초부터 오늘까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기업은 총 22곳인데요. 상장 첫날 평균 상승률이 69%에 달했습니다. 올해 첫 IPO 주자로 나선 우진엔텍은 역대 4번째 따따블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세를 모아 현대임스도 따따블 홈런포를 터뜨렸는데요. 가장 최근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노브랜드를 비롯해 엔젤로보틱스, IMBDX도 상장 당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상장 첫날 왕관의 무게는 견디기 어려웠던 걸까요? 올해 상장사 22곳 중 14곳이 공모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내기주의 운명을 좌우한 건 기관 투자자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은 기관 투자자들이 일정 기간 공모주를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뜻하는데요. 상장한 지 2주 된 노브랜드를 제외하고 수익률 상위 5개 종목을 살펴보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0에서 40%대 중반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수익률 최하위 기업들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는데요. 적정한 시장 가격을 형성해야 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오히려 단타 매매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상장 첫날 HD 현대마린솔루션만 빼고 21곳 전부 순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 수요 예측을 진행한 기업 모두 공모가가 희망 범위 상단이나 이 상단을 초과한 가격에 확정됐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수요 예측에서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이유입니다. 이번 달은 총 13건의 공모주 청약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IPO 큰 장이 서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대형급 공모주들이 줄줄이 IPO 시장에 출격할 예정입니다. 조단위 기업으로는 현재 수요 예측을 진행 중인 시프트업과 재도전에 나서는 K뱅크 등이 꼽히는데요. 파도 사태 이후 거래소의 깐깐한 심사 과정에 애가 타는 기업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높아진 상장 문턱에도 지난달 IPO 예비심사 청구만 28건이 들어왔지만 심사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치킨값 벌기로 전락한 IPO 시장에서 이 공모주 고평가 우려가 끊이지 않는 만큼 옥석 가리기를 통한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올해 상반기 IPO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가 유공자들이 그 숭고한 희생 정신에 보답하기 위해 주택업체들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낡은 주택을 보수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 썩어서 이미
주저앉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선 같은 것도 너무 위험하게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전선도 다 내부로 들어가게끔 작업을 한 상황이고요. 도배, 벽체, 단열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내부 외부 다 완벽하게 손들어 봐주셔갖고 아주 좋아졌어요. 보훈부하고 주택건설협회에 진짜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